농협회계 이제 3장의 사업 부분별 회계 처리의 구판매 사업입니다. 이제 구판매 사업은 이제 기업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유통업에 관련되어서 구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재고 자산의 매입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이기 때문에 이제 재고 자산을 매입을 해오는 거죠. 매입을 해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구판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고 자산의 매입을 할 때 이제 매입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재고 자산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입 관련 증빙서, 이제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 이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서 증빙서에 의해서 상품 과목의 해당 목으로 처리하고 해서 이게 비료다 아니면은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자, 지금 시험 문제에 기출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매입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에 따라 이 말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은 매입액에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만약에 9,000원이고 그리고 물류비용이 1,000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또 1,000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다 합쳐서 11,000원으로 상품가액을 책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물건이 도착하기까지의 기여분 해서 기여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어 있는 비용은 취득원가, 매입비용으로 책정을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매입 시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원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 가격에 더 가산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 가격, 그리고 당연히 매입 가격은 당연히 그 상품에 의해 가지고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는 그 가격이고, 그리고 매입 운임, 하역비 해서 상하역비, 그리고 거기에 이동되는 순간 중간 과정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보험료 등의 취득 부대 비용은 다 원가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 비용은 재고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지출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다 원가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 보시면은 원가와 비원가입니다. 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비원가는 이제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원가는 인수에 따른 운임, 운송비, 하차비, 보험료, 매입 수수료 해서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 그리고 수입관세, 제세금, 그리고 기타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 그리고 비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이 내 손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자산으로서 상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들은 다 비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원가는 이건 상품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비용이기 때문에 이미 판매자가 있었고 그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왔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 손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창고에 보관시킨다. 그러면은 보관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상품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 임대료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수, 재포장, 정리, 선별을 하기 위한 비용, 본지점 이수관 비용 등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지금 여기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은 원가냐 비원가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지금 물건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내 손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에 의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완료 후 보관 장소로부터 판매 장소 등으로의 이관 비용과 특별한 시기에 판매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데 소요하는 보관 비용 등의 사후 비용은 원가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 문장 보시면은 하역비인데 이게 매입 완료 후입니다. 후. 자, 여기에 하역비, 하역료 요게 원가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지금 매입 완료 후이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이고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는 그 비용은 당연히 그냥 비용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거지 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관비용, 하역비 요게 나온다고 해서 원가라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매입 완료 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물건이 이제 들어왔는 거죠. 들어오고 난 후에 이제 재고자산을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재고자산을 판매한 후에 반품 발생 등의 위험 부담이 크거나 최종 판매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미리 받은 금액은 선수금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계정 과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미리 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수익의 인식 조건을 따져주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품 발생의 위험이 크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수익이 과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어떨 때 리스크가 클 경우 반품이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수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휴대폰은 이제 뭐 지금 배터리가 불량이 나고 이제 계속 이제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판매를 아직까지 수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재화의 판매 수익 인식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로 팔고 난 후에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대금이 다 들어왔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해서 지금 소유에 대한 위험과 효익입니다. 그러면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로 이전됐다는 거죠. 이전됐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지문은 뭐 천천히 읽으시면은 이해가 다 되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없답니다. 없다. 자, 이게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판매자입니다. 판매자. 그러면은 물건을 판매했는 사람은 당연히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산의 인식 기준이 통제 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고 구매자에게 그 소유권이 자산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자는 소유권의 통제 능력을 상실을 해야 된다. 이제 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자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거래 원가의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있다, 높다. 인데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지문에 없다. 이걸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충족을 시켰을 때, 비로소 드디어 재화의 판매에 따른 돈이 들어오겠구나.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수익 인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판매자와 그 물건을 산 구매자 사이에 있어 가지고 조건이 달려 있다. 그러면 조건이 달려 있을 경우에 수익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그러면 조건이 다 성취가 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서는 일단 상식적으로 조건이 다 성취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다만 설치 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또는 이미 결정된 계약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자,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산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사면은 그 에어컨을 사는 것만으로는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다 완료되면은 판매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경우, 해서 제한적으로 반품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7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에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 걸려져 있으면 그것이 다 충족이 되고 난 시점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 이제 휴대폰이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품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놨으면은 그 기간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해서 자, 그리고 위탁 판매의 경우입니다. 위탁 판매. 자,
경제 과목을 공부하시면 이제 위탁자, 수탁자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위탁자는 당연히 물건을 판매를 맡겼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그것을 받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합원이 만약에 매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매실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생산된 매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농협에 와서 판매를 해달라고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판매를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농협은 이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농협은 당연히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해서 지금 이렇게 세 명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 수탁자이고, 그리고 고객에게 판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수익을 언제로 인식해야 될 것이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전해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이 매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탁자, 맡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고객에게 지금 판매를 했을 때, 실제 판매를 했을 때, 이때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 시험 지문에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요때 넘겨준 때, 위탁 판매를 의뢰했을 때, 위탁 판매를 의뢰하여 수탁자에게 물건이 인도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이제 틀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단어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위탁자고 누가 수탁자인지 그걸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이관입니다. 해서 매입한 재고자산을 본점과 지사무소 간에 이수관을 할 때에는 매입액과 동일 금액으로 내부 매출액 과목과 내부 매출원가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 지금 본지점 간의 물건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물건을 이동시킬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수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원가격 그대로 똑같이 이전을 시킨다는 거죠. 해서 기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 이동되게끔 만드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액과 동일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왔는 그 금액으로 똑같이 해서 상품 매출액과 상품 매출원가를 동일 금액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적어지고, 어떤 지점에서는 수익이 많다. 그럼 이걸 수익을 이렇게 이전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무소에서 이직을 할 때는 수익,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 손익계산서 작성 시에는 내부 매출액과 내부 매출 원가 과목은 공시되는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은 단일 법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주고받고를 계속 했는 걸 계속 적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동일 법인으로 해서 상품이 나오고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더 복잡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연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 환출, 환입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환입, 환출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환출은 이제 나가는 거죠. 환입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매입을 했는데 나갔다는 거죠. 매입을 했는데 나갔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왔는데 다시 되돌려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이 나갔는데 다시 환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적자 표시로 해서 다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을 매입처에 환출하였을 때는, 자, 매입처입니다. 매입처.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환출을 시켜줬다는 거죠. 환출을 시켜줬을 때에는 당년도분, 관년도분 구분 없이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래서 당년도, 관년도 구분 없이입니다. 이거는 항상 정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로 해서 처리를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입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입처로부터 매입 애누리 또는 매입 할인을 받았을 때에는 상품과목 대변점표에 붉은 글씨로 기표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적자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럼 애누리는 이제 물건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깎아둘라.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줄여주는 거죠. 비용을 이제 줄여줘. 이걸 만약에 1,000원에 구매했는데 매입 애누리가 발생되면은 이제 이게 900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줄여주는 처리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출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출처에 매출 애누리 또는 매출 할인을 했을 때는 당년도, 과년도 구분 없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래서 적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출 애누리와 할인은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입니다. 그래서 자, 매출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지금 매출입니다. 그러면은 판매가 되었다는 거죠. 판매가 되었는데 여기에 애누리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옷을 판매를 했는데 옷에 여기에 실밥이 하나 터져져 나갔다. 그래서 고객이 사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할 줄래 아니면은 깎아줄래 이렇게 했을 때 깎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애누리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매출에 있어서 할인입니다. 할인. 그래서 이 옷을 만약에 100벌을 사갔는데 이것에 대한 대금 결제를 만약에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졌는 것인데 이걸 한 달 후에 매출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와서 이거 다 갚아줄 테니까 미리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할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매출 할인이 보통 우리가 이제 상가를 지나갈 때 이렇게 세일이라고 붙어져 있는 게 할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상가에서 세일, 할인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회계상의 할인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회계상에 있어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 결제 기일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미리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매출 애누리와 할인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항상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당년도, 과년도 구분 없이입니다. 당년도, 과년도 구분 없이 모두 당기 수익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자, 당기 수익의 차감입니다. 차감. 당연히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매출 애누리가 하지 않고 그냥 매출이 발생이 되었다면 매출액이 1,000원일 것인데 애누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900원인 것이고 매출이 총 1,000원이 됐는데 할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만약에 850원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수익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차감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 매출이 발생된 것을 올해 가져와서 애누리 시켜둘라. 작년에 12월 달에 판매가 되고 나서 1월 달에 와서 할인을 해둘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과년도 거라고 해서 과년도를 다시 조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작년까지에 있어서 회계의 마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거는 다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게 중대한 과실, 오류 이럴 것 같으면은 전년도 거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계속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단기 수익으로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은 만약에 15년도에 판매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16년도에 들고 와서 할인이나 애누리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것은 16년도 걸로 단기 수익에 반영을 시켜서 차감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년도에 또 그러한 일들이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17년도에 또 왔다. 그럼 여기에 17년도에 단기로 반영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단기 수익으로 차감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장려금 또는 현금 판매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동안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현금 보조와 현금 할인으로서 판매자의 상품 용역의 매출로 받아야 할 대가의 공정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매출 애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해서 지금 이제 휴대폰 판매하는 데에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있어서는 지금 장려금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장려금은 이제 기본 취지가 물동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은 물동이 이전됨에 따라서 물동 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구매자에게 이제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으면은 이 휴대폰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판매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장려금은 물동이 이전되지 않고 전체 물동을 있어서 만약에 휴대폰을 오늘 하루에 100대를 판매하면은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장려를 시켜준다는 거죠. 매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준다는 거죠.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상금을 준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물동하고는 같이 연계는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100대 팔면은 100만 원 줄게. 장려금. 이렇게 되면은 한 대당 결론적으로 만원 할인을 해서 판매자가 판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매출 애누리를 시켜줬는 거나 장려금을 지급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차감을 시킵니다. 다만 덤 같은 무료 현물, 무료 서비스 등의 현물 판매 인센티브와 일정 기간 또는 성과와 관계없이 수수하는 장려금의 경우에는 매출 시에는 판매 경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매입 시에는 매입 장려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자, 무료 현물입니다. 무료 현물일 경우에는 판매 경비 그리고 매입 장려금 요 계정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애누리 할인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누리 할인 장려금은 다 매입과 매출에 있어서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란 이제 매입을 하면서 깎는 거죠.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물건을 검수를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깎아줄래? 아니면은 반품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품의 품질 불량, 파손 등으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매입가액을 감면받는 금액이다. 매입 애누리액은 그만큼 매출 원가를 감소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매입액으로부터 차감한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설명했는 거하고 똑같죠. 1,000원이 상품 가격이 있는데 매입하는데 애누리가 발생이 되어서 900원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매출 원가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매출 원가가 감소된다. 그리고 매출 애누리입니다. 그럼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매자가 깎아돌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품에 있어서 하자. 그래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자, 약정 기일 전에 미리 지급함으로써 그리고 미리 회수함으로써 할인 깎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간 할인입니다. 기간 할인. 그리고 장려금, 판매 장려금, 매입 장려금. 자, 그래서 지금 애누리와 할인 장려금에 있어 가지고 지금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출과 환입에 있어서 판매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구매자는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적용이 시키는 거죠. 1,000원에서 900원 이렇게 해서 되고 자, 할인해 보시면은 판매자는 이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들어가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고 비용을 하면은 비용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비용으로 떨어져 나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차감을 시켜주면 된다.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드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으로 계정 과목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비용으로 되어 있느냐 해서 각각 거기에서 차감을 시키겠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판매자의 장려금입니다. 판매자의 장려금에 있어서 자, 장려금이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근데 사전 약정이 없으면은 그냥 판매 경비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경비에서 떨어낸다는 거죠. 경비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만약에 경비, 판매 경비가 1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런데 지금 장려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장려금은 지금 비용에서 떨어져 만약에 90만 원이다. 이게 판매 경비라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구매자 입장에서 장려금은 자산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 그리고 기타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앞쪽까지 했는 게 이제 매입이 있었고, 그리고 판매,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할인, 그리고 애누리, 그리고 장려금 이렇게 발생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자마자 바로바로 판매되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재고 자산의 과부족 처리입니다. 그러면은 재고 자산을 조사를 했겠죠. 재고 조사를 했다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당연히 조합장이 따로 지정하는 직원이 재고 조사를 실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담당 직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장이 임명한
지금 재고조사를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담당자가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상품이 10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쌀이 100포가 나와야 되는데 전산으로 뽑아보니까 이게 100개인데 실제 재고조사를 하러 온 사람이 재고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90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개, 그럼 10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과부족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족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100개인데 110개로 해가지고 많을 수도 있고 90개로 해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사고성은 이제 당연히 없어지는 거 이게 있겠죠. 많아지는 건 잘 없겠죠. 자, 우선 재고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자연 감모 그리고 도난 등으로 구판매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상품은 장부에서 제거하고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 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동미결산 과목은 원인 규명 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자,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되냐면은 지금 원장상에서는 지금 100개라는 거죠. 지금 쌀이 100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90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액만큼에서 이제 쌀이 90개로 전산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100개인데 이걸 90개로 바꿔줘야 되는. 그러면은 상품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전산상에 100개가 되어 있는 것을 90개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변경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우선적으로는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 계정으로 해서 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50개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줄여준다는 거죠. 10개만큼 줄여주는 거. 자,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입니다. 자, 미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재고자산 미결산 계정으로 해서 상품을 일단 줄여줍니다. 줄여줘서 90개 그리고 90개 이렇게 해서 맞춰준다는 거죠. 맞춰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 계정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이건 임시니까 이걸 없애줘야 되는. 그러면은 이걸 없애주는 데 있어서 다시 조건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 금액을 사무소에서 손실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원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원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원가입니다. 원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때는 발생이 경상적이고 비교적 소액일 때는 상품 매출 원가 과목으로 기표한다. 그래서 원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가에 감안을 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마트에서는 지하에 이제 쌀을 보관하고 있는데 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쥐가 와가지고 쌀을 만약에 100포를 가지고 오면은 한 포 정도는 자연적으로 깔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인정감모율 이내이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원가성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원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방하다는 겁니다. 무방하다. 이럴 경우에는 상품 매출 원가 과목으로 기표합니다. 자,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원가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가입니다. 자, 원가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품 매출 원가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계정 과목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원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거는 이제 사고성이라는 거죠. 발생이 비경상적이고 비교적 거액일 때는 영업의 비용 계정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자, 여기는 손실 과목입니다. 손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과목으로 기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경제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성이 있으면은 상품 매출 원가, 그리고 원가성이 없으면은 손실로 처리를 하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먼저 처리했는 것이 사고 미결산 계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매출 원가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손실 과목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비교적 거액의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그리고 임직원의 횡령, 세 번째입니다.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재고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회사하도록
확정된 채권은 해당액을 미수금 감옥으로 대체하여 구분 표시하고 그리고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3개 계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상품이 원장상으로는 100개인데 지금 실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90개더라. 그러면은 이 10개가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이 10개의 상품 여기에 전산상에 100개를 90개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줄여주는 데 있어서 상품을 줄여주는데 미결산 계정으로 재고자산하고 미결산 계정으로 일단 10개를 줄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각각 3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가성이 있다, 원가성이 없다, 그리고 직원이 횡령했다. 그러면은 원가성이 있을 때는 상품 매출 원가, 원가성이 없을 때는 손실, 직원이 했을 때는 미수금. 지금 여기 계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는 요게 나온다는 거죠. 네. 요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요 계정으로 해서 지금 미결산 계정 이거를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과잉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잉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당연히 시험 지문에는 부족이 발생되었을 때 이게 출제가 되겠죠. 이제 과잉은 발생이 될 이유가 잘 없습니다. 과잉액은 재고자산 과목의 차변으로 기표해서 재고자산 장부에 반영하여 과잉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가수금 과목으로 대체 처리한다. 네. 자, 그리고서 뭐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회계 기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쪽에서 말로 해놓은 것들이 이제 숫자상으로 기표를 할 때는 어떻게 분계를 할 것이냐. A조합은 재고조사 결과 비료 10포 원가 곱하기 5만원 해서 판매 가격 51,000원이 부족하여 재고자산사고 미결산 과목으로 기표하였다. 자, 기표했는 것이 이제 줄여줬다는 거죠. 줄여줬다. 어떻게? 상품을 재고자산을 줄여주는데 뭘로? 미결산으로 일단 줄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10포에 대해서 원래 100포였는데 실제 재고조사를 하니까 90포였다. 그래서 이렇게 기표 처리를 하면은 9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미결산을 했는데 이게 원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직원이냐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다는 거죠. 원가성이 있을 때는 매출 원가, 원가성이 없을 때는 손실. 자, 지금 앞에 상품 매출, 재고자산 감목 이런 단어는 앞에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가냐 손실이냐 미수금이냐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원가성이 있을 때 이렇게 판명이 되었을 때 기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골라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손실은 제 손실로 재고자산 미결산을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앞쪽에 여기에서 보시면 다 재고자산 미결산 계정을 다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 1번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미결산은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하고 상품으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고 원가성이 없으면 손실로 해서 상품을 떨어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직원의 변상처리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변상처리 해서 미결산 계정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현금으로 받겠죠. 그리고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해서 미수금 계정 과목. 자, 그리고 재고량의 단가 산출입니다. 재고량의 단가 산출. 해서 지금 앞쪽에서 회계 이제 일반 회계 공부하실 때 이제 단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선입 산출이냐, 후입 산출이냐, 이동 평균법이냐. 에서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고량의 단가 산출은 재고자산 원장의 잔고란의 단가는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자,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릴 때 주식의 구입 가격 이거라고 했죠. 만약에 A 회사의 주식을 샀다 해서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샀을 때는 이게 100원이었다. 그리고 10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20원에 또 10개 샀다. 그 다음 날에는 130원에 10개 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80원에 10개 샀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 또 판매되는 주식을 또 팔겠죠. 그러면 판매되는 여기에 또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감을 시켜가지고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평균으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동평균법으로 단가를 책정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법 대신에 다른 용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틀렸는 거죠. 이동평균법이다. 그리고 하나로마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가 환원법입니다. 소매가 환원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로마트에 있어서는 물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껌에 있어서도 하나하나씩 껌 종류가 다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메인 매출을 다 해가지고 이동평균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려면은 너무나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에 있어서는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으로 해가지고 껌에 있어서는 마진율이 몇 프로다? 30%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으로, 그럼 판매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죠. 소비자 가격. 그러면은 스캐너로 해서 계속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껌이 1,000원짜리가 100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10만 원이다. 그리고 껌에 있어서는 마진율이 30%니까 이게 7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격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재고 조사를 할 때. 그래서 지금 매가 환원법하고 이동평균법 요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면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당연하죠.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손상을 입거나 장기채화 또는 진부화 등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자, 이 말은 어차피 저가법으로 책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물건을 우리가 사왔다는 거죠. 사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1,100원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신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에 있어서 가격은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 가격이 900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재고 자산으로 해서 얼마로 금액을 적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취득원가가 1,100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가가 900원이면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해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하락한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그래서 자, 여기에 취득원가 이게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평가 손실 누계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해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신제품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예전 제품이 더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게 시가가 900원에서 만약에 1,300원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1,100원에 사왔는데 지금 시세가 1,300원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1,100원까지 올려주라는 거죠. 해서 환입해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해서 지금 비용을 이제 더 줄여주는 거죠. 줄여줘서 1,100원까지 더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하는데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금 평가 손실이죠. 그래서 평가 손실로 해서 차감을 시켜주고 그리고 회복한 경우에는 그 금액, 시가,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을 더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현금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평가 손실 누계액 지금 여기에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치사업과 수탁사업의 구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매치사업이라고 하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치와 수탁 두 가지가 있으면 매치는 마트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농협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탁 판매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매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매실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그 매실이 좋든 안 좋든 조합원이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판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성이 안 좋더라도 이것을 판매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매실을 매치 사업으로 해버리면 농협은 장난 아니겠죠. 손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품이 좋은 것은 농산물 시장에 판매를 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다 농협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농협에서 다 돈 주고 다 사버리면은 실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는 안 팔리겠죠. 그러면 농협에서 재고만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맨날 쓰레기로 넘쳐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사업을 정해놨다. 그래서 수탁사업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조합원한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한다? 판매만 합니다. 판매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사업에 있어서는 수수료만 발생이 됩니다. 수수료만 발생이 되고 매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수수료 이건 없다는 거죠.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시고, 자, 매치 사업은 구판매품을 등을 매입하여입니다. 매입하여. 자, 매입하여. 그러면은 지금 소유권이 농협에게 온다는 거죠. 하여 판매하기까지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농축협이 부담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이 없이 타인의 대리 또는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재고자산을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으로 하여 처리한다. 자,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의 인식입니다.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농축협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와 관련된 수익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매치사업의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나 제3자의 공급자를 대리,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순액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수탁사업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자, 말이 긴데 지금 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이걸 총액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고, 지금 수탁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순액으로 해서 수수료만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수탁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해서 순액 해서 순수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순수. 자, 그래서 특정 거래의 수익을 총액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다음의 총액 인식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최종 판단에 있어서는 주요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 지표를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매치 사업으로 인정하고 매치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탁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순액 기준으로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어차피 회계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시험 문제 출제하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두 가지를 바꿔내면 되기 때문에. 자, 주요 지표와 보조 지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느냐, 이걸 우선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주요 지표가 아닌 것은, 당연히 보조 지표가 아닌 것은 해서 정답이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보기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 중 총액과 순액을 구별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바뀌어져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주요 지표는 당연히 말 그대로 중요한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관련된 지표라는 거죠. 주요 지표가. 그러면은 1번에 보시면은 자,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재고자산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자, 요 두 가지가 주된입니다. 그렇게 주요 지표와 보조 지표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굉장히 쉽겠죠.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지표 읽어보면 농축협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 제공의 수락과 판매 계약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자, 수락과 용역 제공의 수락과 판매 계약의 이행입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매치 사업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축협이 반품된 재고자산을 다시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자, 소유권이 완전히 농협에게 왔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을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자, 보조지표는 농축협이 판매 대가에 대한 가격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매치 사업으로 내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수탁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조합원이 매시를 가지고 왔는데 딱 보기에는 이게 5,000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원은 10,000원에 팔아둘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 소유권이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농축협이 재화를 추가 가공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한다. 가공할 수 있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합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그러니까 싼 데서 사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농축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이 사항을 주로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농협이 결정한다. 농축협이 운송정인 재고자산 등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주요 지표,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